(2019년) 북한의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풍량에서 좀 못 좀 부리고 던져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북한의 입니다. 그거를 확대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전적한 조성길 대사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일가, 소위 로얄 패밀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은 아마 것이다. 남북 주민이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Let's go! 네, 신년이 되면 이렇게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올해의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하게 되잖아요. 2018년이 소확행이었고요. 올해의 트렌드.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소확행이 뭐였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죠. 올해는 바로 갬성이라고 합니다. 갬성이요? 갬성? 깨 함께 먹는 건가? 이만감에서 우리 그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순실 언니. 올해의 트렌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근데 이 갬성이요? 네. 갬성 갬성. 뭐 그러니까 속상해. 어떤 느낌이에요? 꼬인다. 그 감정이 꼬인다. 비슷합니다. 아라 씨, 갬성 뭐예요? 괜한 감성. 괜한 감성. 갬성. 좋네요. 갬성이야, 괜한 감성. 이 갬성은요, 감성을 좀 더 극대화시킨 뭐 말이다. 그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감성적이란 말 대신에 갬성적이다. 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감성을 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야 참견하지 마 이것도 챔견하지 마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니까 말을 좀 재밌게 하는 게 요즘의 추세 같아요. 약간 옛날 할머니들 말투잖아요. 참견 말. 참기름 막 이렇게 하듯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 참기름 하면 더 뭔가 이렇게 좀 고소할 것 같은 느낌이죠, 참기름. 그래서 오늘 이만갑에서는 2019년 북한의 트렌드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평양에서 인싸가 되려면 이것을 해라. 인싸 되려면 인싸가 뭐예요? 우리 옥별양이 그래도 제일 신세대인데 옥별양은 알아요? 인싸? 인싸 사람이네. 싸게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싸게 나가는 사람, 싸게 잘 나가는 사람. 또 한자로 푸는 거야? 그 지금 줄임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줄임말도 우리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인사과를 인싸. 그러면 저 경리과 사람은요? 예? 경리과 사람. 경사. 요즘 뭐 가장 핫한 인싸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아이돌 우리 태진 씨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인싸랑 아싸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 두 가지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무리나 보면은 얘기의 중심이 되는 그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못 끼고 자꾸 바깥쪽에서 맴도는 사람은 이제 아싸, 아웃사이더.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뭐든지 얘기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유행 트렌드 이끌어가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드래곤이 인싸예요? G드래곤 완전 핵 인싸. 인싸 중에서도 최고 레벨 핵 인싸. 근데 요즘엔 또 유행하는 게 인싸도 아니고 아싸도 아닌데 뭐냐 나는. 중싸? 어정쩡. 그런 질문들 마시죠. 그럴 때는 이제 그럴싸. 지금 지어낸 건데 그럴싸. 그렇다면 과연 2019년 북한의 최신 트렌드 뭐가 있을지 첫 번째는 우리 데니안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 오늘 밤, 오늘은 인싸되는 날, 기분이 쌈쌈한 밤, 평양 인싸되기 좋은 예감.
자, 제가 소개할 평양의 최신 트렌드는 바로 잘했어? 네. 자, 제가 소개할 이 평양의 최신 트렌드는 바로 평양에도 이런 게 있어요. 뭔데요? 루프탑 레스토랑입니다. 오? 네. 오? 이 평양에서도 유행을 좀 한다. 내가 좀 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찾는 숨은 명소고요. 이곳에 가면 이 화려한 평양 야경을 보면서 시원한 대동강 맥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아서 여기가 평양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곳이고요. 이곳에 가면 별그램, 우리 SNS 좋아요를 마구마구 안 누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평양이라고요? 평양이에요. 이야, 대단한데요? 여기 서울 아니에요? 이태원 같죠? 저기 그렇죠. 평양입니다. 아니, 저는 이태원 사는데 솔직히 요즘 이태원 어디 가든 그 루프탑 바나 루프탑 레스토랑 지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평양이에요, 이거? 저기 나오는 식당이 통일거리 외야식당 같은데 저기 가면 진짜 이제 금방 말한 것처럼 진짜 핵인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랑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뭐 접촉할 수 있고 그걸 얘기만 해도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막 내 인싸가 되는 그런 좋은 방법 같아요. 그 2017년 말에 오면 시온 씨도 알잖아요. 조개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북한에서 저런 외국식 뭐 술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외국 술을 파는 식당이 좀 유행이었죠. 그런 데 가게 되게 되면 뭐 와인이나 뭐 양주, 뭐 샴팡, 칵테일 이런 걸 많이 팔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칵테일 보고 혼합주라고 하거든요. 과일지. 네, 근데 이렇게 유저랑 데이트할 때 가가지고 그 칵테일 한 잔을 딱 유저한테 사주게 되게 되면 또 인기가 장난이 아니죠. 이야, 달콤하지. 근데 2017년 말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까지는 이렇게 옥상에서 먹는 그 루프탑에서 먹는 거는 그 당시는 없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없거나 식당 안에서. 이건 진짜 핫한 거구나. 진짜 완전. 그때는 못 봤던 이게 아주 핫한 장소가 생긴 것 같아요. 이병헌 씨. 아, 샴팡주에 가서 평양 한잔 하고 싶네. 루프탑 레스토랑처럼 혹시 평양에 핫한 곳 또 있습니까? 저는 거래호텔을 추천하고 싶어요. 거래호텔 가면은 45층에 굉장히 북한에서는 만장 레스토랑이라고 불렀는데 회전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북한에도 있구나. 근데 한참 앉아있다 보면 어느새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제가. 평양시 야경을 다 볼 수 있고, 뷰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막 외국 명곡도 나오고, 그래서 분위기가 엄청 좋고, 그래서 약간 프로포즈 하기도 진짜 좋은 장소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도 칵테일을 마셔봤는데, 한 잔에 한 $2 정도 했었어요. 근데. 네, $2 정도 했는데 너무 달달하고 약간 파란 음료를 처음 그때 마셔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꿀꺽 마셨는데 취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기억도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그놈? 레스토랑이 돌아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집중한 남자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와, 과연. 지금 멘붕 왔는데 갑자기. 투탈로뿐은 아니었는데 너코멘트 하겠습니다. 뭐가 있긴 있구나. 외국 술 파는 게 인기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가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잔이나 병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뭐 여기 한국처럼 목단하게 되게 되면 킵도 가능하고요. 뭐 와인 같은 제일 싼 게 한 $8. 양주는 좀 싼 게 $40 정도 하고요. 그냥 뭐 거기 가서 뭐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술도 외국 주류가 뭐 거진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많이 발전했구나. 예, 그러니까 뭐 제재는 받긴 해도 무역업자끼리 다 짜고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요. 관세가 없고 또 주류세가 없기 때문에 워낙 쌉니다 또. 그러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리 호텔이나 이제 그런 수준 높은 바에서 먹는 술들은 다 이제 수준 있는 애들이 먹기 때문에 가짜를 팔기가 힘들어요. 예, 형님, 그러면 신의주나 이런 데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신의주나 남포로 배로 들어오기도 하고 뭐 다양한 루트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중국 술은 구하기가 쉬워요? 중국 술은 워낙 이제 보편화돼 있죠, 북한에. 그러니까 뭐 중국의 빠이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국경 지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니까 예. 병원에 가면 되게 알록달록하고 그 외국에서 들어온 병살이 되게 많은데 그걸로 이제 링겔을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링겔을 또 맞기도 해요. 진짜? 네. 맥주병을 활용해서. 맥주병에다 해요. 식염수도 거기다 넣고. 근데 저도 들었어요. 맥주병에다가 링거 만든다고.
예, 북한에는 그 링거를 링거라고 안 해요. 방울주사라고 그래요. 방울주사. 방울주사? 진짜. 근데 없으니까 이제 맥주병 예. 같은 걸 사용. 재생을 너무 해서 고무가 찐득찐득해요, 너무. 너무 소독해서 써갖고. 저거 평양에 갔을 때는 그 이탈리아 식당에서 그냥 칵테일 팔았거든요. 음식 식당에서. 그러니까 뭐 칵테일 바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조그만 우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딱 꽂아놓고 이렇게 뭐 그런 거 이렇게 탁 집어온 뭐 예쁜 게 하나 나왔어요. 올리브 같은 그래서 거.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저 아빠 보고 그거 한 모금만 주면 안 되나 그랬어요. 근데 안 주더라고요. 아빠 양보 못하지. 아 역시 비싼 건 아버지 혼자 먹느라. 아빠가 이거 뭔 줄 알고 못 갖다 기나. 그래서 그 이렇게 예쁜 그 과일물은 참 처음 본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과일물 아니고 술이다. 그래서 야 세상에 저렇게 이쁜 술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처음 봤던 그 거. 납작한 이렇게 된 잔에 네. 그 체리나 올리브 네. 우산 하나 해놓고. 우산 하나인데 이름이 마가리따.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 아까 그 루프탑바 사진 봤잖아요. 되게 막 전구가 휘황찬란한데 북한이 전력난이 심하지 않아요? 네, 사실 2000년대 중후반에 이제 초저녁부터 인적이 막 드물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받은 사진에도 거의 11시가 되었는데 차들이 달리고 가로등이 시작돼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있다? 네. 평양이 뭐 지금은 전기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거기 24시간 주택도 24시간 전기 보장해주고요. 와, 우와, 평양이 전기 사정이 좋아져서 이제 정말 화려한 야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믿기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짜 저렇다고요? 다를 게 없는데 서울이랑? 쟤는 거의 종로네 종로. 세상에. 와, 해불이 저렇게 예뻐졌다고? 와 이거는 우와. 오 마이 갓. 역시 류경 호텔이 불이 와도 주최 사상은 꼭 있네. 주최 사상 적어보니까 글자만 진짜 아니면 북한 같지? 뉴욕 타임스퀘어 같기도 하고 막. 글자만 빼고는 거의 3대 혁명. 야, 화려하다. 진짜 화려하네요. 와, 이렇게 이제 막 조명에 막 비치고 지금 저는 그 큰 건물인데 전체를 이렇게 조명으로 막 번쩍번쩍. 오, 이거 예, 거기가 어디죠? 그러니까 저게 유경 호텔은 원래 이제 그 지은 지 거의 30년이 됐는데 지금 한 5층까지만 완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전체가 몇 층인데요? 105층. 105층 중에 완공된 게 5층이라고요? 100이나 남았.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껍데기만 씌워서 이제 화려한 불꽃 쇼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역은 완전히 쏘고 있고 지금 겉만 지금 화려한 이제 그런. 그러면 위는 루프탑이에요? 위는 그냥 이제 껍데기만 남아 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있다 보니까 호텔 내구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호텔을 지어봤자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물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요란하게 쇼를 막 쫙 입혀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 내막은 사실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예. 저 진짜 몇 년 전에 크레인을 위해서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크레인 뽑아갈 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저거 몇십 년 만에 뽑는다고. 105층 그 꼭대기에 크레인이 있었잖아요. 기증기라고 하는데 그 기증기 운전공이 처녀였대요. 맞아요. 그래서 신문에 늘 나오죠. 그 처녀에 대한 자랑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105층에서 뭐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그거 뭐 기증기를 돌렸다 이런 소리 막 했었어요. 진짜 방송에 나왔어요? 네, 처녀 운전공이었어요. 처녀 운전공. 거기 어떻게 올라갔대? 105층에? 크레인 타고 올라가겠죠. 105층에 크레인 어떻게 크레인 타고. 올라가? 허벅지가. 계단으로 가겠죠. 저희 지역에서도 거기에 돌격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을 자주 해주시는데 겉만 이제 완성해 놓고 가운데 정말 몇 층만 돼 있다는 거에서 꼭대기 진짜 사람이 가 살 수도 없고 그 재료가 잘 안 들어가서
아파트가 흔들린다. 그러네. 아유, 무섭다. 북한은 백공호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많아요. 백공호 땅크 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 백공호층을 짓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어느 날 평양 갔더니, 야, 그 백공호층 올라가기 굴렀더라. 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뼈다귀만 서 있대요. 그래서 이거 누가 거기다가 해주겠나? 그러더니 그래도 저렇게 모양이라도 갖춰줘서 LED라도 켜지니까 반갑네요. 반갑네요. 반가워요. 이제 보니까 막 다 거의 다 정리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전기 사정이 좋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전체가 좋아졌냐 아니면 평양만 좋아졌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평양만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엔 제재가 이제 들어오면서 석탄이 밖으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석탄이 화력발전소로 돌리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보강해가지고 발전 설비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2개가 있습니다. 평양화력하고 북창화력. 근데 이 북창화력을 2017년도에 국가안전보위성이 총동원돼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고 발전 터빈을 2대를 사가지고 그걸 돌렸습니다. 그래서 북창화력 때문에 평양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집권해가지고 평양시만은 무조건 전기를 보장해라. 이게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무슨 미림 승마장, 무슨 뭐 스키장 뭐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빛내기 위해서는 평양시가 빛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평양이 오래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석탄이 원래는 중국에 나가야 될 건데 못 나가니. 그렇죠. 발전소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평양 화력하고 북창 화력이 풀가동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겨울에도 전기가 이제 끊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양에 와보고 크게 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반짝 그냥 쇼고 실제로 평양을 제외한 모든 북한 지역은 다 어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죠. 저희 댁을 2017년도에 봤었거든요. 사진으로 봤었는데 그때 당시 평양 사진하고 저희 무산 사진을 비교하니까 평양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죠. 제가 북한에서 나올 때가 98년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 사진을 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달라진 게 없고. 사실 저희 북한에 있을 때는 그 TV를 나올 때 가로등, 평양에 가로등 하나 생긴 것도 막 그 기자들 인터뷰할 때 막 가로등 생겨서 길 걸을 때 책 보기 위해서 너무 좋다고. 길을 걸을 때 책을 볼 수 있으니까. 네, 불과 몇 년도 안 됐거든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14년도인데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막 저렇게 화려한 화면 나오고 그런 거 조명 보니까 되게 북한이 빨리 발전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전기가 안 올 때면 초저녁부터 인적이 막 드물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가 받은 사진에도 거의 11시가 되었는데 차들이 달리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거든요. 가로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밤이 밝아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파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자그마한 손달구지에다가 야외등을 설치해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 노점상? 네. 눈치 있네요. 평양에서 데이트를 많이 할 때 뭐 야경을 좀 즐기고 싶다 하게 되면 대동강 나가게 되면 대동강 호남 무지개호라는 이거 유람선 배가 있어요. 이 배를 타고 뭐 야경을 구경하고 뭐 거기서 술도 좀 마시고 저 친구하고 둘만의 뭐 시간을 갖고 싶다 할 때는 그런 거 동네 그 메뚜기장마당 나가서 둘이서 이렇게 뭐 음식도 사고 뭐 둘이 마시면서 놀 수 있는데 그 야시장 같은 구경 나가게 되면 볼만하죠. 야, 평양 시내 야시장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노점상 같은 게 있다는 것도. 맞아. 저도 야시장 가본 적 있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하기 전에 갔는데 거기를 왜 가냐면 10시 되면 다른 뭐 메뚜기장들이 다 철수를 해요. 뭐 다 장마당을 다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철수를 하는데 야시장은 그 밤새 막 새벽까지 그 술 팔고 막 안주해서 술 팔거든요. 학생 때 신분으로 가서 막 두부랑 그 안주 넣고 막 술을 먹고 이모 술 좀 주세요 하고 술 막 엄청 먹다가 누가 오면 우리 뛰자 하고 술 취한 놈 없애야 돼 하면서 막 술을 엄청 먹었던 적이 있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가운데서 하는 건 아니고 조그만 구석에서 하는 거예요? 야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그 메뚜기장 형식이에요. 거의 먹다가 이렇게 다 뛰는 형식인데. 그래서 메뚜기라고 그러나. 메뚜기 장마당이라는 게 자기가 언제든지 들고 튈 수 있는 그런 짐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꾸려가지고 거기에 자기 상품을 담아놓고 앉아서 팔다가 보안원이 단서가로 오면 이렇게 들고 뛰는 거예요. 항상 뛴다고 해가지고 메뚜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 장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가 있어요. 원래는 북한의 뭐 설마 대고서의 노래인가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개사해가지고 메뚜기장이 보안원이 뜨기만 하면 막 뛰고 그냥 막 들고 하니까 보안원이 온다 장사꾼은 뛴다 장마당이 들끓 는다 두부 파는 놓친 떡을 파는 놓친 서로 뛰댕긴다 뭐 이런 평양이 이제 야시간 얘기 이제 했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야시장 가게 되면 여기 한국은 떡볶이나 오뎅이 이렇게 뭐 간식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 평양의 야시장 가게 되면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뭐 남새빵이나 인저밥, 뭐 두부밥 이런 게 팔거든요. 만두밥 이런 거. 남새밥이 뭐죠? 남새빵. 안에다 야채. 북한의 야시장은 일단 우리가 입는 이런 패션 옷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음식이라든가 그 식품들 같은 걸 파는데 대부분 보면은 공업품이 훨씬 더 많아요. 뭐야 이거 한국 아니야? 2019년 설맞이 축하 무대입니다. 진짜 전기 잘 들어오나 보다. 와, 무대도 예뻐. 우와, 조명 봐. 레이저. 조명 좀 보세요, 조명. 와. 조명에 저기 스크린도 엄청 크네요. 어머나, 산타 복장 입어서. 야, 화려하다. 진짜. 그걸 주민들한테 다 정기복 해줘야지. 자, 지금 어쨌든 평양의 화려한 모습을 봤는데 태인 씨, 네.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그 글자들만 아니었으면 이게 홍콩인지 뉴욕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조명쇼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조명쇼가 있잖아요. 연말에 그 잠실의 제일 높은 맞아요. 네, 거기만큼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화려함이네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이제 작년까지만으로도 이제 그 실내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설맞이 공연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화려하게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2019년에는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저러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공연이 좀 제법 한 것 같아요. 한 2시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는 야외 공연을 안 하는 평양이고 이례적으로 한 거고 네, 그러니까 무척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엄청 저는 그 걱정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저 그때 김정일 그 죽고 그랬을 때 허상선을 하고 그 겨운 추울 날에 나가서 2시간씩 서 있다 동상 걸릴 뻔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춥지 않을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저렇게 엄청 추울 서 거야. 있는 게. 근데 매해 12월 30일 날 저녁 7시 되게 되면 인파가 장난 아니게 몰려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 때는 우리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개인들이 뭐 축포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사가지고 개인들이 톳 들고 막 놀았어 12시까지. 다음 2019년 평양의 트렌드는 무엇일지 우리 직장인들의 아이돌이죠. 재밌는 남자 김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평양의 최신 트렌드는 바로 그 광복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이 광복백화점이 아시겠지만 평양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인싸 백화점이잖아요. 어떤 유행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곳에 스웨덴의 아주 유명한 그 가구점이 있습니다. 오, 맞아.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광복백화점 안에 지금 보이시죠? 고급 가구라고 써 있고 그 제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제품이 맞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과 또 이동성 때문에 최근 평양에서 엄청 인기 있다고 하네요. 우와 말도 안 돼.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지금도 인기 많고. 그쵸. 근데 그게 평양에 있어요. 그럼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있을 때는 전에도 약간 옷장이랑 뭐 이불장이랑 이런 것도 저립식 가구 있었는데 최근에는 TV 탑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들을 뭔가 저립식 가구를 갖다 넣으면 유행을 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평양에서 주로 많이 일반 집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가구로는 자강도 가구라고 자강도에서 이렇게 자강도 나무로 만든 가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싸게 되게 한 번 사서 집에다 넣게 되게 되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나무가 좋구나. 근데 지금 시대 들어와서는 이렇게 뭐 유행 따라서 거시거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립식 가구가 인기템으로 떠올랐죠. 근데 이쪽에 그냥 뭐 일반 나무로 만든 침대 같은 것도 하나에 $120 정도 하고 그리고 뭐 가구 같은 거 일반 가구 세트로 구매하게 되면 한 $1,000 이 정도 먹거든요. 근데 이쪽에 $100 정도면 싼 거죠, 가격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예. 퀴즈를 하나 가보죠. 예. 야, 저거 갑자기. 돌아온 이만감 라이브. 예. 라이브. 최근에 북한에서 특히 평양에서 인기가 있다는 유럽식 조립형 가구. 야, 왜 이 가구가 인기가 있을까요?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서. 한국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남조선 드라마 때문에. 유행의 흐름일 것이다. 그렇죠. 트렌드일 것이다. 한류 트렌드. 알겠다, 알겠다. 정답.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남편 길들이는데 이게 최고예요. 남편 길들이는데 이게 최고예요. 조립식 가구를 가져왔잖아요. 6시간 울었어요. 결국 사람 불렀어요. 정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평양에서 조립식 가구가 인기인 이유는 엘리베이터 때문이다. 왜? 왜냐면은 이 가구를 산다고 쳐요. 완제품일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들고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로. 1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많으니까. 북한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한국만큼 크지도 않거니와 그다음에 평양시 전기 사정이 좋아진 게 뭐 계속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년 최근에 들어서 있었던 일이고 예전엔 평양도 진짜 전기 사정이 열악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완제품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운반하기도 그렇고 그 운반하려면 또 사람 불러서 던지고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기에는 조립식 가구가 들고 가기도 편하고 운반도 쉽고. 네. 저희는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은 이렇게 층이 높지 않거든요. 아파트라 해도 3층까지인데 가구가 옛날 가구인데 이게 유행이라는 게 뭐 지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평양만큼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면 장롱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새로 바꾸면 돈이 드니까 저희는 그 장롱을 그냥 들고 가서 껍데기만 앞에 것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것만 해도 목순이 집에 가서 가져다가 다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통 들고 오는데 3층까지 들고 오는 것도 한 5사람, 6사람이 들고 오는데도 피통 싸요. 근데 아파트 평양 같은 데 15층, 10층 그거를 통 이불장 장롱 들고 오게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네, 맞아. 아니, 가구가 문제가 아니고 이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 이사해봤는데 집 친척들 다 오고 아빠 직장 사람들까지 다 왔었어요. 다 와가지고 막 가구를 이렇게 막 담요로 싸가지고 막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진짜 전투였어요. 이사 전투. 이사할 때 뭘 하냐면 저 사람이 인맥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인맥 관리를 잘한 사람들은 이사할 때 총동원해요. 네, 그러면 쉬워요 이사할 때. 근데 주변에 친구 같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지네 가족들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애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베개 잡아라 숟가락 잡아라 이러거든요. 근데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아니, 높은 아파트는 어떻게 이사를 해? 그걸 들고 내려와? 1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다 들고 내려오지. 전 진짜 경험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한번 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좀 상황이 안 좋은 집을 이사 갔거든요. 근데 이 이동하고 이런 거는 가구를 그런 건 다 운반을 해줬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근데 집 문이 작다 보니까 이 가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내내 그 밖에서 그 가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있어. 비 맞고 누가 안 가져가요? 넣으면 그 안에 밖에서 그 장롱 안에 가져갈 수 있다고 없네. 이런 식으로 장롱이 활용을 찼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끝내 버렸어요. 들어가요, 옛날 집은.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지 그거. 저희는 들어가는 게 버릴 때 가구가 이렇게 낡아서 버려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무슨 딱지를 붙여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가 밖에 나가서 덕기를 이렇게 해갖고 떼면 되지. 뗄락으로 그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도끼로 까서. 평양인데도. 네. 어떻게 평양도 그러는구나. 예, 2019 평양 최신 트렌드 다음은요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최근 평양에서 꼽히는 최고의 뇌물은 네모다, 커피다. 그렇죠. 코피? 김일중 씨. 이거 재밌게 부탁합니다. 맞추려고. 부담스럽죠. 예. 재밌게를 이제 이만갑에 진짜 큰 형으로서 일중아 잘해보라. 저 눈빛들. 아니 죄송한데 제니가 더 형이에요? 네, 제가 형이에요. 진짜요?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거짓말! 저는 이런 상황이 기분 나빠서 맞히지 않겠습니다. 저 정답 맞추면 반말해봐 진짜로. 볼펜 살 거예요. 저 반말해요, 원래. 해봐. 그렇지, 일중아. 네, 형. 진짜 어색해. 네, 형. 괜히 어른한테 반말하네. 되게 건방지니까.
전 이 상황에 맞출 수 없어요. 보이콧할 거예요. 혜진 씨. 아, 저는 좀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거 해도 되는 얘기인가 모르겠는데. 뭐요? 평양에서 꼽히는 최고의 뇌물은 성인용품이다. 그럴싸해. 뇌물이란 게 몰래 싹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용품이 북한에는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걸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어. 자, 정답이 뭘까요? 최근 평양에서 꼽히는 최고의 뇌물은 전화카드이다. 전화카드. 근데 잠깐 전화카드가 우린 알잖아요. 우리는 조금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져서 우리는 써봐서 아는데 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알까요? 북한에 계실 때 없었을 것 같고 지금 한국에 없으니까. 시우 씨는 전화카드 있었어요? 네, 저게 핸드폰, 스마트폰 쓰는 사람이라면 필수죠. 네, 한국에서는 뭐 매달 사용료를 지불하잖아요. 통화료를 지불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한 분기에 한 번씩 지불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한테 차려준 통화료를 가지고 쓰는 게 좀 모자래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쓰고 다시 충전할 때 쓰는 게 저 전화카드거든요. 다시 충전할 때 쓸 때. 우리 공중전화에 전화기. 카드가 아니에요? 예, 그런 카드가 아니고요. 이게 신기한 게 가나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카드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통신사별로 카드 있고 만약에 제가 10,000원 쓰고 싶다. 딱 10,000원 카드 써가지고 스크래치 해요. 그 번호가 나와요. 똑같아요, 북한에. 핸드폰에 입력하면은 이제 50분짜리 이제 통화할 수 있게끔 똑같이 쓰고 있어요. 저기 가격이 10달러부터 50달러까지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달러짜리만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10달러짜리 하나 사게 되면 대박이다. 그게 이거 스마트폰 돈이 840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달러에. 기본으로. 네, 근데 북한이 이거 통화요금이 1분에 4원 20전이거든요. 돈으로 환산하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뭐 좀 비싸죠. 그러니까 10달러짜리 사가지고 그것도 얼마 못 써요. 이게 바로 그 북한의 전화카드입니다. 그거를 확대한 거예요, 지금. 네. 저기 고려 링크라고 하는 건데 밑에 보게 되면 고려 링크 이렇게 써 있어요. 고려 링크. 근데 왜 이게 최고의 뇌물인가요, 지금 북한에서? 우선 뇌물 줄 때는 다른 사람들 띄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줘야 되니까 이게 부피도 작고 그리고 돈어치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뇌물로서는 최고인 거죠. 제가 군대에 나갔을 때 그 부모들은 지방에 있고 나는 군대에 나갔으니까 뭐 출장이나 이런 걸 못 가니까 거의 전화돈을 싸요. 막 전화돈을 부모는 10,000원에 사서 보내요. 그럼 그 지방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거 6,000원에 받고 그걸 전화돈을 자기가 현금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전화돈 3만 원이면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3만 원을 거의면 입당을 하곤 했어요. 네. 정확하게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타인한테 보내줄까 송금이죠. 그걸 하는 거 이제 좀 취재를 해봤었는데. 별초 929. 또 별초. 그다음에 보내줄 번호 액수 50원, 100원. 그다음에 또 별초. 내가 누굽니다. 저 보내달라는 그 사람이 전화번호 누군가 말이. 그다음에 또 별초. 그다음에 100짜리 술로 된 암호가 있단 말이. 그다음에 물증. 그다음에 호출 누른단 말이. 그다음에 호출 누르면 거기 숫자 1이 나온단 말이. 그렇게 숫자 하나 나오면 또 하나를 누른단 말이. 그러면 하나를 누르고 그다음에 정성한단 말이. 그 승인자를 딱 누르면 화면에 1이라는 숫자가 뜨는데 그 1을 일자를 이제 딱 눌러주면 상대 쪽에서 돈을 입금 받았다는 그 문자 메시지가 상대 핸드폰에서 온대요. 대박. 야. 철두철미하다요. 북한이. 평양은 저렇게 비밀번호 입력 같은 건 없고 그냥 그 누르면 바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빠 핸드폰 몰래 훔쳐다가 막 돈 계속 제 핸드폰에 넣고 막 그랬었어요. 이 뇌물이라는 전화카드. 근데 전화카드 말고도 요즘 평양에서 인기 있는 3종 카드를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3종 카드? 자, 전자결제카드. 전자결제카드. 신용카드 같은 건가 봐. 약간 체크카드네요, 이게. 전자결제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 같은 거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와. 은행카드 있네. 은행카드네. 근데 은행에서 돈이 인출하나? 말도 안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저는 이게 있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뭐야? 세 번째는 이게 뭐예요? 평양 지하철도 교통카드. 오, 그렇게 다 있네. 야, 저거
되죠. 나와야 돼. 지하철 카드. 평양에서 좀 못 좀 부리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 카드로 해가지고. 진짜야. 근데 뭐 나래 카드 같은 거는 식당이나 택시 탈 때 많이 이용해요. 이렇게 식당 가서 데이트하거나 뭐 친구들끼리 가서 먹고 이렇게 나래 카드로 딱 긁게 되게 되면 엄청 멋있어 보이죠. 역시. 그러니까 뭔가 뭐 돈 좀 쓸 줄 알고 뭐 무역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네. 그리고 저 전송 카드라는 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게 중앙은행에서 새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북한 사람들 자체가 중앙은행에 자기 그러니까 계좌 계산하는 것보다도 저 카드를 그냥 던지고 사요. 5,000원 내고. 카드를 사가지고 저 카드에다가 내가 돈을 뭐 최고 한 500만 원까지 북한 돈으로 5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거든요. 우와, 대박, 네. 말도 안 돼. 근데 이게 좀 제한돼 있는 게 북한에서 은행이 이거 돈이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최고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게 카드 가지고 최고 한 번에 찾을 돈 양이 100만 원까지인데 은행 가게 되게 되면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어떤 때 10만 원 한 번 찾을 때 북한 돈을 이렇게밖에 찾지 못하거든요. 근데 10만 원 찾아야 기껏 10달러밖에 안 돼요. 한국 만 원, 한국 만 원. 네. 은행 갔는데 만 원 찾아주는 거 한국 돈? 네. 못 산다. 평양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매 구역 은행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줘요. 북한 돈을. 100만 원씩 주면서 너네 이거 100만 원 가지고 오늘 하루 영업을 해라. 세상에. 근데 와서 돈 찾아가는 사람들이 100만 원 남아 찾아가잖아요. 우리 와이프 그러니까 같다. 돈이 없는 거죠. 우리 와이프 같다. 잘 안 주는구나. 그러니까 현재는 뭐 저 카드가 엄청 인기가 많죠. 그렇구나. 저는 그 지하철 카드를 제가 써봤는데 예. 제가 5원짜리를 지금 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옆에서 한 사람이 뭐 카드로 결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외국인인가 뭐 저런 것도 있나 하고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뭐냐고 하니까 교통카드라고 지하철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달라고 계속 사달라고 전화했거든요. 근데 제가 군대 나오기 전에 사줬어요. 그걸 사줘가지고 애들이랑 놀러 갈 때 막 애들이 정이 안 사냐고 표 안 사냐고 해가지고 나 카드 있어 하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면 북한도 이렇게 찍어요? 한국처럼? 네. 3년 동안 한국처럼 찍었어요. 이렇게 찍죠. 찍어요? 네. 어머, 멋있죠? 어머머머.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와! 야, 완전 기계도 저기는 예뻐. 사찰혁명이 디자인 다 예뻐. 됐구나. 디자인 진짜 예쁘다. 교사님 이거 뭐야 무슨 공항철도 있잖아요. 거기 그거 뭐 걸리는 건 없어요. 진짜 아무렇지 않게 다 쓰네요. 저기 그리고 지하철 카드가 좋은 점이 남자들이 흥긴이 지금 20대 애들 쪽에서 인기 아이템이 돈 지갑이거든요. 근데 이게 돈 지갑 이렇게 쭉 좁게 되면 좀 두툼하잖아요. 그럼 돈 많고 뭐 카드 많고 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 카드 내는 거 지하철 카드만 꺼내서 내는 게 아니고 돈 지갑 통째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냥 두 번에 넣고. 그 탈북 가신 분들 중에 처음에 이만감에 나와서 맨날 했던 얘기가 어떤 사람들이 오면서 계속 뭘 대더니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버스 타면서 이렇게 하더래. 이렇게 그래서 이만감에 누군가가 버스 타면서 엉덩이 안 되는 거야, 카드가 없어. 야 이게 지갑으로 또 꺼내는 게 네. 자세구나. 저는 처음에 네. 하나원에서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네. 그 통째로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매포소에서 표를 하나 사서 요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뽑아야 된다. 네, 요걸 네. 뽑지 않게 되면 나중에 못 나온다 하는 거. 그것만 가르쳐가지고 실제로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냥 지하철 탈 때 무조건 그냥 표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젊은 사람들이고 아줌마들이고 되기만 하게 되면 삑 하고 소리 나는데 저만 표를 딱 꺾으면 되게 촌스럽고 그렇죠, 왠지 그렇죠. 탈북자인지 맞아. 뽀록이 날 것 같고 그 막 속상해서 나는 언제면 삑 하는 소리 나는 게 생길까. 예, 그랬는데 나중에 몇 달 후에야 먼저 선배한테서 알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샀어요. 그다음에 우선시 딱 갔는데 가끔 가다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처럼 예전에 저처럼 딱 그 쪽지를 넣는데 탈북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박이다 진짜. 와. 있어. 간혹가다 지하철 타면은 탈북 가신 분들 중에 비밀번호 입으로 얘기하는 분들 있어. 자 이번에는 이만갑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시죠. 이탈리아 주재 북한 고위 외교관이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등 서기관이지만 사실상 대사 역할을 해온 조성길 대사 대리. 그는 2달 전 공간을 이탈한 것으로 국가정보원이 파악했습니다. 우와. 2018년 11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조성길 이탈리아 북한 대사의 잠적.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외교관의 망명은 태용호 공사 이후 2번째.
연이은 고위층 탈북으로 북한 내부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 11월 귀환을 앞두고 가족들과 사라진 조성길 대사. 대체 그는 왜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네, 2018년 말에 이탈리아에서 잠적한 조성길 대사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어디로 갔고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궁금한데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속 시원하게 대화 나누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요,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맡으면서 그 고위층 출신 탈북민들의 사정을 소속들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김성민 대표님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아니, 김성민 대표님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폐암을 앓으셨다고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17년, 벌써 17년이 됐네요. 17년에 국적 촬영을 하고 다른 일을 좀 보다가 갑자기 이제 뇌로 전이된 폐암이 문제다. 어떡해. 말도 안 돼. 의학적으로 이렇게 되면 폐암 말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워낙 항암 치료가 힘드니까 못 견딘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자기 의견은 좀 편하게 구경도 다니시고 드실 거 드시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시한부 인생이라구나. 여생을 정리하고 해라 이런. 아름다운 인생 정리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무척 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고향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살고 싶어요. 항암 치료 받겠습니다.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진짜 머리까지 다 빠지고 손발이 이렇게 띵띵 불어나고 여기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아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나지 않을 만큼 아팠더라고요. 어떡해.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지금 살아났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처음보다 지금 너무 나아져서 한 90% 정도가 치료된 상태다. 진짜 걱정 많이 했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네요. 맞아요. 처음에 그 시한부 받았다는 그거 듣고 이 좋은 세상에 와서 암이 뭔 말이냐. 이제 살만한데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속으로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예전에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단간부가 된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죄송한데 예전에가 오히려 더 약간 피부도 검으시고 그러면 지금은 약간 노주현 선생님처럼 약간 부티나세요 지금. 맞아요. 건강해지셨어요. 김성민 대표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은 보신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이 됐고 그 방송국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태영호 공사님이 우리 탈북자 단체 중심에 서 있고요. 태영호 공사님이 18년 북한 인권상을 수여받았고요. 사실 이 자리에 태공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모셔주세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건 꼭 태공사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속된 일들이 있고 북한 인권 활동에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만큼 중요하겠습니까? 한번 꼭 나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고요. 태양절이나 이런 거 언제 한번 딱 날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용 선생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꼭 좀 한번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태영절로 해서 따끈따끈하게 모셔드릴 테니까 우리 태용 공사님. 자, 어쨌든 우리 김성민 대표님께서 오늘 또 어떤 얘기를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일단은 좀 전에 본 화면은 뉴스 화면이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태영호 공사 이후에 3년 만에 북한 대사가 잠적을 했다는 뉴스 소식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이제 나온 것처럼 작년 11월 달에 이탈리아 주재 임시 대리 대사던 조성길 씨와 가족이 대사관을 탈출했다. 이건 북한을 탈출한 거나 같죠. 그렇죠. 현재 무슨 이탈리아에 있다, 미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행적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그 가족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가족이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성길 하면
부인과 자녀들 이렇게 연관시켜야 되겠죠. 그 조성길 대사는 사실 처음 들어보고 많이 알려진 사실이 없어서 김부자의 최측근 같은 인물입니까? 그래서 깜짝이야. 깜짝이야. 제가 아니고 깜짝이야. 예, 제가 아니고 우리 이만갑의 공식 보도원이죠. 우리 김일중 씨가 준비했습니다. 조성길, 과연 그는 누구인가? 김일중 보도원. 네,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서 호련히 사라진 조성길 대사대리. 그는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로 평양 외국어학원 출신답게 불어와 이탈리아어에 능통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도 잘하겠고. 2015년 이탈리아에 파견됐던 조성길 대사대리.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추방된 문정남 대사 대신 대사 임무를 수행하며 북한 지도층에 사치품을 공급하던 중책을 맡던 인물입니다. 그는 과연 왜 사라졌을까요? 과연 어디 있을까 궁금합니다. 김성민 대표님. 네. 아버지와 장인이 모두 외교관 출신이었다고요? 그러면 네. 진짜 엘리트네요. 아주 정말 전통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평양에서 입수한 개인 평양시 주민등록 자료를 보니까 75년생 조성길, 평양시 중구역 연화 2동에서 살고 있었던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거기에 장인으로 돼 있는 이도섭 태국 주재 그 대사. 그리고 이분당 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조성길 씨다라고. 봤지? 네. 김성민 대표는 벌써 이 딱 조사하는 게 벌써 등본 띄워본 거잖아. 정확하시네요. 달라. 황철원 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외교관급이라고 해도 자녀 둘을 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예, 근데 태영호 공사님만 해도 태영호 공사의 부인이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500년 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가문의 이제 그 손자가 이제 부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박. 이 가문은 김씨 일가와 하나의 어떤 그 패밀리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사인을 받고 가족을 전부 다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외교관들은 전부 다 가족을 하나씩 떼어놓습니다. 도망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족을 다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한다는 것이고 상류층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이게. 그게 바티칸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80년대부터 이제 바티칸하고 굉장한 연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신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황의 이제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북한 신도 중에. 평화의 우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카톨릭계를 동원해가지고 북한에 돕게 하려고. 그렇죠.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이탈리아 공산당이 북한 친북 단체입니다. 이게 완전히. 그래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친북 인사가 이탈리아에 가장 또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상류층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의류, 벨트, 뭐 신발 모든 이제 명품들이 전부 다 이제 로얄 패밀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사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김씨 일가의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보장하도록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국 정보기관에 상당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서는 이제 외교관이 선망의 직업이잖아요. 뭐 공부 잘하면 야 외교관 되겠다 열심히 해 이러는데 북한에서 외교관은 뭐 어떤 직업이에요? 대단한 직업인 건 맞죠? 솔직히 지방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은 외교관이라는 단어는 알아도 그 외교관들이 어떤 위치에서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외교관은 북한에서도 상위 뭐 0.01%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외교관을 혹시 전주옥 씨 동네에서 외교관 본 적 있어요?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집에서도 오빠를 공부시키면서 너만큼은 커서 외교관이 되라 이런 식으로. 꿈의 직업이에요. 네. 지방 사람들이 외교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 한국의 그 여고생들이 아이돌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할만큼 신적인 존재, 선망의 대상이라고. 그러면 외교관 지나가면 우유빛 깔태영우. 아니 근데 외교관들은 우리 지방에 올 수 없어요. 지방 땅을 듣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 다 외국에 나가 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도 우리 평양 토박이들 있잖아요. 우리 조성길 대리대사가 살았다는 그 평양 중구역 연화동 이게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미니 씨.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연화동은 거의 청담동급이에요. 진짜. 뿌리 깊은 부자들만 살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이 엄청 좋고 모든 공급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당 간부 사택들이 엄청 많아서 일반인의 출입이 자제되는 곳이 진짜 많아요. 되게 조용하고 분위기 진짜 공기도 엄청 좋고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한남동이나 약간 들리지나요?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가봤어요? 네, 그 주변으로 그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는 하죠. 근데 어때요? 딱 달라요 분위기가? 네, 그 중앙당 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촌도 못 들어가요. 직계 그 아들, 딸 아닌 이상이면 그 정도로 되게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보안. 네, 엄청 그런 거죠. 윤화동이 그 외교관들이 많이 사는 걸 어떻게 하냐면 그 뉴스 같은데 외국인 물들었다고 부르주아 물들었다고 하면서 발표할 때 뭐 평양시 중구역 윤화동이 많이 나와요. 또 잘 살고 네, 외국인 물을 많이 먹은 외교관들이 살아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혹시 내 가족이 외교관이 있었다. 있을 수가 없지. 외교관이 있었다. 있을 수가 없지. 미리 씨. 어머. 네. 역시. 양양여자. 저 할아버지가 체코 외교관으로 거의 일생을 체코에서 사셨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서 계속 사셨고. 아, 저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외교관이었어요? 네, 그때 할아버지가 체코에 계실 때는 체코가 사회주의 나라여가지고 되게 엄청 활발한 그 활동도 있었고 할 일이 되게 많고 그리고 저희 집에도 이때 제가 어릴 때인데 소양식 장기가 있었거든요, 집에. 그리고 막 그 주전자도 되게 막 희귀한 거 있고 애들이 엄청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던 신기하다 기억이 진짜.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선망의 대상으로 봐요? 네, 당연히 엄청 한국보다 더 할 것 같아요, 선망 정도가. 그러니까 외국을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외국에 나간다는 건 북한에서는 특권이거든요, 진짜로. 근데 그런 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외교관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뭐 하늘처럼 보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 엘리트죠. 집안 잘 살지. 근데 왜 대사 대리는 잠적을 했을까요? 그러게. 대사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이제 외교관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번국 소환.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우리가 2년, 3년 내 때가 됐어 소환하면 괜찮은데 갑자기 소환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구나. 가서 사상투쟁에 당하겠구나. 혹시 수용사 가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이제 소환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해외물을 다 먹고 세상을 다 아는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게 또 심리적으로 크게 작용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녀들 문제. 그거 크죠? 자녀들 문제. 애들이.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 외교관들이 여러 가지 머리를 쓰는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외에 나오면 일단 10만 달러를 챙겨두자. 1억 원. 예. 그걸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챙겨서 땅에 묻어둡니다. 제가 아는 어떤 외교관은 부엌에 바닥을 뜯고 콘크리트를 돈을 묻고 했다가 북한 갈 때 다시 꺼내가지고 갔답니다. 가서 뭐하냐. 다시 나오기 위해서 관계부문 간부들에게 뇌물로 상납을 하고 다시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한 거의 10년씩 있다가 그렇죠. 예, 오는 분들도 있고요. 자식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한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무슨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라.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태원공사 같은 경우에 나왔죠, 사실은. 잘 됐다. 나왔다가 2016년도에 또 김정은이가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대사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중에 25살짜리들은 다 들여보내라. 야,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25살 먹은 애들이 다 세상을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이걸 들여보내요? 말도 안 그건 돼. 부모 입장으로 정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25세 내보내지 못할 망정. 그렇죠. 들어가라. 그래서 이번에 저성길 씨도 그런 자녀 교육 문제가 결정적으로 걸리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외교관들이 연이어 탈북하는 최근에 소위 그 핵심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이해돼. 군대 10년 가라는데. 그렇죠. 미니 씨. 저희 엄마도 학교 입학할 나이면 무조건 소환하게 됐었대요. 그래서 학교는 무조건 북한에서 다니게. 그래서 엄마가 한 어릴 때 조금 한 2년 정도 살다가 오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체코에서. 네, 제 주변에 친구들도 아빠 엄마가 그 외교가로 나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할 때 보면 불평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우리나라가 막 이렇다, 뭐 외국은 안 그런데 막 이런 계속 그러고 뭐 김정은이 뭐 군사복무 한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알아듣지 못할 얘기도 계속하고 그래요. 뭐 비판적인 얘기, 엄청 불순한 얘기, 북한 기준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밖에서 보는 언론이라는 거는 다
CNN, BBC 뭐 이런 거 보다가 근데 제 생각인데 이제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탈북이잖아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건 북한 땅에서입니다. 해외에 딱 나가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나 외국 사람들과 비해 볼 때 이 수준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95년도부터 북한에서 그 대사관에 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해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돈은 현지에서 조달하라. 말이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돈 조달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북한 외교관들 월급이 500달러에서 800달러입니다. 그리고 대사인 경우에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답니다. 이거 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북한 외교관들은 다 잠재적인 탈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의 그 실상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에서 엘리트라 불리는 외교관. 2016년 영국 대사관에서 망명한 태용호 공사의 책을 보면 외교관들의 열악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태공사는 덴마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식량 지원과 함께 치즈도 지원받게 됐다. 북한 외교관들의 열악한 실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 외교관들은 불법 외화벌이로 대사관 유지비를 마련했다. 담배 밀수를 한 돈으로 대사관 건물을 보수하고 외교관들의 생활비로 나눠준 스웨덴 북한 대사. 하지만 스웨덴 경찰에게 붙잡히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만다. 외교 임무를 가지고 해외에 파견됐지만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외교관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외교관이 밀수 같은 불법을 저지르다가 체포가 된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김성민 대표님, 이런 일이 진짜 있네요. 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죠. 뭐 군계 밀수 사건, 그리고 뭐 담배, 술, 어디 안 걸린 데가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코뿔소, 그리고 상아, 이런 것들은 밀반이 받아가 추방된 외교관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외교관을 만났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외교관들이 파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다른 대사들과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북한 대사 쪽 분들이 부식을 달라고 그랬나 봐요. 부식, 산거리 관련된 거. 이게 과연 제가 들은 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을 보게 되면요. 봄만 되면 그 유럽 벌판에 나가서 고사리를 다 캐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부인들이. 그걸 말려가지고 1년 동안 먹는 반찬거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태용공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 공간에서 임신을 할 수 없답니다. 이게. 그 나라 아이가 되니까. 예, 해외로 나갈 때는 신체 검사를 너무 깐깐하게 한답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서 만약 죽게 되면 시체를 날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교관은 그 시체를 동국에 소화 못해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화장해서 가져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악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민희 씨는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할아버지 때문에 되게 좋았었대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진짜 보니까 그 우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너무 처참하구나, 그 사람들 삶이. 뭐냐면 이렇게 그 나라에 나온 북한 건설 노동자보다도 더 돈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설 노동자는 현지 사장이 돈을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임금 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애들 학비도 보장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빵도 되게 엄청 싼 거 막 사 먹고 그다음에 옷도 막 중고옷만 사서 입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되게 고마워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외교관이면 이 북한 외교 관련해서 핵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사실 북한 쪽에서는 난리가 났겠네요. 당연하죠. 지금 뭐 북한 보위부가 10명이 갔다, 뭐 20명이 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보적 가치를 가진 조선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정말 체포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예시를 좀 보면
북한의 이제 주체사상을 이제 서희 만들었고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비서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시체라도 안고 내고 가겠다고 특수부대를 실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이것들 봐라 하고 장갑차를 6대나 쫙 배치해버립니다. 앞에다. 대사관 앞에다. 이런 첨예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태국 주재 무역 참사관이었던 이제 홍순경 선생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홍순경 잡으라 무조건 방법을 찾다가 이거 경찰을 하나 매수해서 통신 기록을 따자. 실제로 매수해서 통신 기록을 따서 보니까 이거 홍 참사가 어디에 있구나. 덮칩니다. 부인, 아들, 홍순경 참사 덮쳐가지고 보위부가 차에다 싣고 옵니다. 뭐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차가 구릅니다. 쓰러지니까 넘밭에 굴러 떨어지는데 홍 참사관 부부는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아들은 보위부 요원들이 싣고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태국에서 소위 이산 가족이 생기는데 그 북한 애들이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 아들을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을 배반한 아버지 어머니는 내 부모가 아니다. 나는 장군님 품으로 가겠다. 평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요. 특히 그 태국 총리가 이건 아니다. 우리 경내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어나는 거 못 봐주겠다. 북한 무조건 아들 보내라. 부모한테. 못 보내면 우리 외교관계 단절하겠다. 근데 북한은 당시만 해도 정말 태국이 중요한 외교 고점이었거든요. 간첩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야, 그 아들 보내. 그래서 아들이 엄마 품에 오고 이어서 홍순경 참사관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근데 그 경험을 봐도 정말 북한이 이거 용서를 못하죠. 이거 지금 많은 이태리에서 일어나는 비밀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 우리 잡아야 되겠다. 엄청 노력할 겁니다. 북한은 절대 저도 유럽 나가기 전에 항상 교육을 하는 게 절대 뭐 체포자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가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만약 간다 하면 하나원이나 국정원에서는 뭐 선거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문을 해서 비인간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은 다시 간첩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낸다. 결국에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을 바에는 절대 적을 변절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설마 북한이 그렇게 체포자 뭐 이런 거 상상을 안 했는데 정작 탈북을 하니까 체포자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빨리 한국행을 택한 게 유럽 쪽엔 그 체포자가 좀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갈 수 있으니까 유럽은. 한국은 못 오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건 잠적한 조성길 대사대리는 어디에 있을까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차라리 뭐 다른 뭐 대사관을 찾아갖고 나라를 찾아가서 망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좀 걱정되기도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을 택했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궁금한 건 잠적한 조성길 대사대리는 어디에 있을까가 궁금하네요. 그렇죠. 시기적인 것과도 많이 결부되어 있죠. 원래 외교관들이 한국에 사실 우리가 안 것보다 꽤 많은 외교관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와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은 남선 대사관을 찾아 들어간답니다. 사전에 연락을 했다가. 남선 대사관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랍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난 미국 가겠다. 막내 의사를 밝히고요. 세 번째는 자국 내 정보기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죠. 미국을 택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 그럼 가자. 독일까지 갔다가 다시 이태리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독일까지 데려갔는데 북한과 미국이 이제 정상회담도 한다지 하니까 당분간 딜레이 좀 기다려라. 그래서 이태리로 다시 들어간 것 같고요. 뭐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은 아마 운신해 있을 것이다. 약간 남북한 화해 모드나 평화 모드 있을 때 오게 되면 약간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애매해지죠. 애매해지는 것 아마 같아요. 여러 외교관들이 이야기 중에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볼 만한 게 바로 이런 시기가 제일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랍니다. 그러게. 이제 대한민국을 올려다가 보면 또 대한민국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좋아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좀 오기가 좀 약간 좀 꼴꼴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미국 역시 지금 또 트럼프가 또 김정은하고 또 만나서 또 뭐 한다고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국에 간다고 해도 거의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지 않을까. 예. 그럴 확률도 있죠. 슬그머니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으로 건 미국을 가건 뭐 언론 발표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그렇죠. 조용히 와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예. 김정은이 지금 최대로 지금 그 화가 나 있는 게 지금 조성길 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왔다고 공개하는 순간 이게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성길 대사는 지금 김정은 일가, 소위 로얄 패밀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뭔가 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상태라고 봅니다 지금. 애매하네. 쉽지 않다 이게. 진짜 애매하네. 북한 고위층의 탈북 그리고 이 외교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올해 북한을 뒤흔들 트렌드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선전 매체를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 정부 역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검토 중인데 3년 만에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개성공단. 2019년 개성공단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이제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개성공단을 열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강철원 대표님, 그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사실은 그 개성공단 모델을 좋게 평가를 해서 북한 전역에 14개의 공단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지금 안 됐죠. 근데 그 안 된 이유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냥 마구 핵실험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망가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개성공단이 열리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정말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주 막다른 골목에 빠졌기 때문에 네. 이걸 열어야지만 숨통이 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전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남한이랑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개성공단을 처음에 열 때 많은 그 북한의 그 근로 인력과 또 남측의 이제 인력이 결합이 되면서 그 북한 인력들이 남측이 동화가 되거나 뭔가 변화가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쭉 해보니까 이거는 완벽한 북한 통제 모델이 적용된 겁니다. 이게. 그렇지. 예?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가긴 갔지만 통제가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5만 명의 개성공단 근로 인력이 그 시장으로 나가게 되면 통제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딱 가다 놓고 남측 기업과 딱 분리시켜 놓고 통제가 딱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을 북한 정권이 다 떼갑니다, 그냥 100%. 야, 정말 도둑놈들이네. 100달러를 만약 주잖아요. 그러면 그 개성공단 근로자에게는 3달러밖에 안 줍니다, 이거. 그냥 이제 북한 근로자들을 노예화시켜가지고 북한 정권이 왕창 떼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통제가 되고. 그러면은 강철환 대표님, 김정은의 바람대로 올해 2019년에 개성공단이 어떻게 좀 재개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재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그 ICBM을 폐쇄시키고 또 핵동결을 시키는데 그 대가가 뭐냐? 응? 김정은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무조건 재개해달라. 이거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저는 이걸 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진짜 북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도 개성공단의 재개를 바라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북한 개성공단의 그 근로자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외과 의사이신 조동윤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답게.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 금강산 원정인민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33차례 다니게 됐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게
이렇게 말이 통하잖아요. 또 말이 통하고 우리 동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갔다 왔는데 너무 잠을 살찔 정도로 그런 기억들이 좋아서 의료봉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원장님도 이제 북한의 병원을 처음 가보신 거잖아요. 네. 한국의 병원이랑 많이 달랐습니까? 궁금하다. 많이 다르죠. 네. 첫째 이제 말씨가 다르고 또 모자 있잖아요. 의료진들이 이렇게 의사들이 쓰는 모자가 요리사들이 쓰는 모자처럼 원통형 모자를 이렇게 이상한 모자를 써서 그 신기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명찰에도 보면 정성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정성스럽게 이렇게 환자를 돌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한글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상당히 많이 다른데, 이제 그런데 복도에서 저거 신기한 게 있어서 한번 좀 찍어왔는데요. 네. 국가로부터 모르고 받는 혜택. 저는 어디 가나 다 있어요. 병원마다 어느 있어요. 받는 병원마다 혜택이요? 있어. 그거를 선전을 하는 거죠. 너네가 얼마나 좋은 데서 살고 사실은 이 있는지 정도 느껴라, 금액인데 이거. 니는 공짜로 받는다. 네. 그럼 북한이 저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혜택을 준다고. 진짜 공짜로 치료를 받나요? 한 90년대 초반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저기 병원에서 사회주의 체계다 나니까 무료로 다 해줬어요. 지금도 가게 되면 뭐 링게르나 간단한 진단 같은 건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팔이 하나 빠졌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진료실에 갔는데 줄이 엄청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북한 돈으로 10,000원짜리 하나 주게 되게 되면 줄 입가심니까 앞으로 쭉 내보내가지고 그리고 이게 맞춰주고 붕대를 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붕대가 없대요. 붕대 가져와야 돼. 그러면 또 주머니에서 2만 원 또 떠겨주게 되면 붕대 또 꺼내가지고 또 감아. 있어. 있어요. 의사들이 비상약으로는 그 국가로부터 받아요. 응급 환자들 위해서. 근데 외과 의사들이 그거를 안 써요.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팔거나 따로 빼돌려서 팔다 보니까 우리는 거꾸로 장마당에 나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 처방은 다 이렇게 의사들이 사무실에서 다 나와요. 뭐 감기약으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 약이 없으니까 전부 약을 그 처방대로 어디로 보내냐면 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서 도라지 얼마, 황기 얼마, 상추 얼마, 삭주 얼마 해가지고 구람수를 알려줘요. 구람수를 해서 끼에 뭐 하루에 뭐 3번 복용하라 이렇게 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혹시 근데 가장 황당했던 경험도 있으세요? 2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목에 이제 결절성 병변이 있어서 그걸 절제해달라고 왔었거든요. 그게 전기 소작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떼주지 뭐 했는데 아니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없지, 다 뺐어. 근데 당연히 우리 마취제가 있을 줄 알고 저는 마취제 준비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마취제 없이는 안 된다. 근데 그 환자가 마취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 말도 안 돼. 영상이네? 실제 영상이에요? 그 아파. 우리가 아파. 와. 소리가 나요. 사운드가 있어요. 근데 아프다 소리도 안 해요? 미소 짓고 있어요. 따끔따끔하지. 근데 또 더 했던 것은 전기가 그가 좀 열악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작기가 작동이 또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마취도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미안한데 또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니까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 잘라내는데. 예,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이빨이 너무 쏴가지고 근데 우사라는 게 하나 있는데 치과 의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뽑재요 그냥. 근데 마취제도 없고 그냥 벤치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이게 미치겠다, 와. 안 뽑아줘가지고 이렇게 뽑는데 따라 섰어요. 뽑는데 따라 섰어요. 올라가면서 뽑았어요 이렇게. 간호원 생활하면서 딱 그 부대에 들어가니까 군의소에 들어가니까 신입병사들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맹장을 떼요. 왜? 전시의 간호원들이 환자를 돌봐야 되는데 간호원이 맹장 걸리면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를 대비해서 맹장을 싹 다 제거해버려요. 근데 마취 안 하고 그냥 찢어요? 그냥 해버려요. 맹장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까지도 예, 저도 했어요. 마취 안 하고? 그럼. 무마취. 말도 안 돼. 아프거나 말거나 맹장을 떼는데 마취를 안 하는 거예요. 마취. 그런데 이 수술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군의대학을 갓 졸업한 핵 군의들. 군의들이 말도 안 돼. 왜? 대박. 말도 안 돼. 피부 이식 2번 하고 뭐 수혈도 하고 그랬지만 피부 이식 할 때도 마취도 안 하고 해요. 순실이 형, 네. 이게 실화예요?
아, 싫어라니까 나 여기 네모나게 여기 네모나게 다 떼는데. 아니, 맹장도 떼어서. 맹장도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그래도 해요 무조건. 기절하지 않아요? 아이 그러지 기절할 정도는 아니에요. 원장님 마취 없이 수술해 본 적 있으세요? 깜짝 놀랐네요. 근데 물론 맹장이 이렇게 염증이 없어가지고 뭐 수술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배를 열잖아요. 그럼 창자가 있는데 염증이 올 텐데. 막 기침을 한달지 좀 힘을 쓰면은 창자가 밀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희 이모는 산부인과 의사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 마취약이 나와요 정부에서. 그거를 가지고 어딜 가냐면 의사가 챙기고 나가서 쌍꺼풀 수술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산부인과 전문이시고 네.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건 똑같네요. 네. 예. 예쁘게 만들어줘서. 혹시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의료진들과 오해 그런 거 없었나요? 문화 차이는 평상시에는 일상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제가 이제 환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노래 목소리가 너무 고와요. 그래서 야 저거 좀 배우고 싶다. 나 그거 좀 가르쳐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발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주체 발성이에요. 주체 발성 해야지. 주체 발성. 그럼 우리 현주 씨가 항상 부르는 게 주체 발성인 그쵸. 거예요? 내 사랑 들고 어우 나 어떡하면. 똑같네요. 똑같이 배웠으니까 주체 발성법. 그렇구나. 네. 근데 사회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간호사 2명이 있었는데 한 간호사는 평양을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인사로 평양 갔으면 김일성 주석한테 이렇게 참배 잘하고 왔냐 그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인사말로. 갑자기 안색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사전 좀 찾아보시라요. 사전. 참배라는 것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살아계셔서 우리 인민들하고 영원히 이렇게 사신 분을 인사드리고 왔다고 고쳐 말씀하시라요. 이렇게 해요. 마음에 살아있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있었는데 연초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계속 기다려봐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신문을 이렇게 보고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그거 신문 보면서 뭐 하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신년 공동사설이 있는 거예요. 맞아. 외우느라고. 그걸 외워야 되거든요. 의료 부분 그 부분을 이것을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 외우면은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그거를 예언이라고 모든 정신을 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신기하게도 느껴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 안 좋거나 막 고립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남북 정세와 그 개성공단의 분위기는 그대로 정비를 합니다. 정세가 좋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주로 이제 저희들 이제 노란 조끼를 입고 가거든요. 노란 조끼 선생님 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반갑게 하는데 남북 정세가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한 일인데 평상시에는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했던 그 직원이 이제 제 출입증을 이렇게 제시하면 가령현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계에 찍고 이제 돌려주고 잘 가시라고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날은 그걸 제시하니까 찍으라고. 알아서 찍으라고. 직접 찍으라고? 그렇죠. 직접 찍으라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 갖다 대니까 가라고. 가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뭐 때문에 여기 왔나? 뭐들 여기 다니나? 귀여우셔 우리 그런 선생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귀여우셔. 아 귀여워.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북한 정세가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정부의 눈치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최근에 뭐 김정은도 직접 얘기를 했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도 좀 개성공단이 열리길 바라고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통일이 빨리 되어서 한반도에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 이런 나라가 빨리 됐으면 하는 제 소망입니다. 자, 북미회담 성공적으로 치러져서 우리 개성공단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 입 하나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재산이지만 그 반 이상을 다 자기 재산으로 해먹는 거예요. 야, 오는 게 누구야? 일어서. 내오라. 아주 못된 여자라 그러고 창고장이 뭐 그 택도 없는 소리. 아니 낮춰본다 해서 좀 열 번질 수 있는데 참으시라요. 하하, 요즘 들은 왜 이렇게 재밌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